만추엔 광개토 대왕비가 서있어 스무자 훨씬 넘는 돌비석이.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오늘은 여름이 다 가는 만치 좀 특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탐험을 했거든요. 대학 때는 동굴 탐험을 했고, 그리고 83년도, 82년도부터는 바다에 나가서 뗏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역사를 전공한 학생이다 보니까 역사를 연관시켜서 탐험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역사학자로서 역시 똑같이 역사 연관시켜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의 일환으로 뗏목 탐험 등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는데요. 1983년도에 거제도 앞바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82년도에 뗏목을 띄웠었는데 그 뗏목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82년도에 거제도를 출항했는데 33시간 만에 결국 실패하고 제가 지나가는 유조선에게 연막탄을 터뜨려서 구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며칠 있다가 보니까 그 버려두고 온 뗏목이 혼자 떠내려가서 일본 열도 혼슈죠. 혼슈 남쪽의 하기란 곳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했던 가설은 맞는 거죠. 그 당시 때 제가 뗏목을 한 목적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당시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이 낙하선의 야스히로였었는데 결국 역사 문제랑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한 애예요. 그래서 저는 선사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일본 열도로 건너갔다. 이런 생각을 먹고 입증하기 위해서 띄운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하기 근처에 도착했으니까 제 가설은 맞은 겁니다. 꼭 9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기에 가서 이렇게 뗏목을 수습하는 장면인데요. 이것은 놀라운 것이 이 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안중근 의사에게 사살당한 이토 히로부미의 고향입니다. 일본이 말한 근대사의 영웅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젊은 날에 교육을 받아서 일본 군대를 성공시킨 사람들이죠. 이 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특히 지금 일본의 총리 되신 아베 신조에 이르기까지 이 하기는 굉장히 연관이 깊은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까만 연막탄이 보이시죠? 이 까만 연막탄을 제가 터뜨렸기 때문에 결국 당시 구조가 될 수 있었는데 그때 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83년도에 다시 출발했습니다. 거제도를 출항해서 결국은 42시간 만에 대머도 북부에 도착했고요. 이 사진은 거기서 2박 3일간 머문 다음에 대머도 남쪽을 향해서 항해를 할 때 대머도에 살고 있는 야마무라 사진작가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해모수라고 되어 있죠. 해모수 아시죠? 해모수는 북부의 천재이죠. 그리고 고주몽의 아버지. 그리고 여기 해모수해라는 것은 결국 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해를 상징하고 이 해가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즉 일본의 국기인 히노마루랑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민족은 원래 밝음과 해를 지향을 했고 해를 성으로 삼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일부가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이런 것들을 남겼다는 겁니다. 83년도에도 결국은 대마도를 거쳐서 남쪽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규슈 북쪽을 향해서 항해를 했었는데 또 역시 태풍을 만났습니다. 폭풍이죠.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바로 오도 열도라는 곳입니다. 일본 규슈 서쪽에 가면 오도 열도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뗏목을 해체하는 겁니다. 아쉽게도 이 뗏목은 가져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것을 태워버려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법상으로. 그래서 83년도에 오돌도 남항에 도착한다면 뗏목을 이렇게 태워버렸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이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신라에는 해적이 매우 활발했거든요. 이때 811년쯤으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9세기 초에 약 110명에 달하는 신라 해적들이 5척의 배에 나눠 타고 와서 이 오도열도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과 살육전을 벌였는데요. 이 섬은 굉장히 저랑 인연이 깊습니다. 2003년도에도 역시 똑같이 제주도를 마지막으로 출항했을 때
이 오도열대 남쪽에 도착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른바 우리나라 서남해안이라든가 또는 제주도에서 출항하게 되면은 오도열도에 자연스럽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못 살았을 때 일본 열도로 많이 밀항을 했거든요. 그때 밀항자들이 주로 걸리는 데가 여기 오도열대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다와는 연관이 없는데 제가 말 타고 만주 대륙을 답사할 때 사진이에요. 저는 94년도에 초에 박사학위를 고구려 해양사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고구려를 알고 싶었는데 94년도, 95년도에는 94년, 95년도에는 제가 만주에 가서 고구려족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좀 더 마음을 굳게 먹고 고구려는 기마민족으로 알았었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마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기마 문화를 체험하려고 제가 북만주 지역에 가서 말을 사고 그리고 말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환인 근처죠. 고구려 첫 수도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 3피를 타고 3명의 대원이 타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이건 북만주 초원지대죠. 자, 이거는 86년도, 87년도 때문에 기억하는데요. 남한강 뗏목 학술 탐험대로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83년도에 대한해불 뗏목으로 성공적으로 끝냈기 때문에 자신감도 붙었고 사실은 이미 그 이전에 제가 낙동강을 하다 좀 실패했고요. 79년도에는 금강을 제가 단독으로 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남한강을 시작했는데 요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이때는 청소년 영화제를 찍기 때문에 이렇게 남한강 뗏목 학술 탐험대를 구성해서 가는 겁니다. 남한강은 주로 뗏목이 탈 수 있는 것은 상류 끝인 열양이라고 있습니다. 아우라지, 양수리와 비슷한 의미인데 물이 아우러지는 곳인데 열양부터 출발해서 나전을 거쳐서 정선을 거쳐서 쭉 내려가고 있는 건데 지금 제 기억에는 영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그래서 남한강을 뗏목으로 제가 몇 번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건 96년도의 일인데요. 제가 96년도에는 중국의 절강성에 가서 영파 앞바다죠. 남쪽에 가서 한반도 서남해안까지 뗏목으로 항해를 하겠다는 목표를 지었습니다. 96년도에 바로 영파 앞바다에 가면 진해구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여기 예전에 고려 사신들을 맞이했던 그 건물도 있는 곳입니다. 진해구에서 뗏목을 만드는 장면인데 대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이 대나무는 육지에 가서 저희 섬이거든요. 육지에 가서 숲에 가서 대나무를 직접 우리 대원들이 베서 가지고 온 다음에 이렇게 뗏목을 직접 제작하는데 앞부분을 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뭔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접니다. 좀 굉장히 말랐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만들었던 역시 페넌트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체가 한국탐험협회, 동국대학교, 그리고 항주대학 한국연구소, 즉 당시 지금은 절강대학인데 당시는 항주대학교였어요. 중국에서 굉장히 명문이죠. 항주대학 한국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했기 때문에 그것은 국제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국제학술회의가 여러 번 열렸고 당시 절강성 정부가 직접 관여했던 대규모의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자, 결국 이때 96년도에 출항한 뗏목은 역시 인천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태풍을 만나서 방향이 북상하다 보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정북장 항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장보고의 적산 법화원이 있는 바로 석도항입니다. 저희 뗏목은 정확하게 모야다란 섬 9km까지 자력으로 갔고요. 제가 동네배를 불러가지고 신골에서 뗏목이 끝이 난 겁니다. 이 모야도는 제당 신라인들이 이 법화원 앞을 출항해가지고 배를 기다렸다가 바람을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출항하는 섬인데 바로 그 섬 9km까지 자력으로 16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실종 보도가 이미 났었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석도시 정부가 이 뗏목을 적산 법화원 앞에 끌어다 놓고 전시해오는 광경입니다. 다시 97년도, 이거 96년도군요. 96년도에 뗏목 탐험을 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환송해 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그 출발의 출정 시간은 소감을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언론인들이 와서 취재를 했고요. 중국 절강성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후에 절강 성정이 됐던 사람도 많은 공무원들과 사업가들과 언론인들과 와서 2박 3일간 머물면서 환송 행사를 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국가적 이익 그리고 절강성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을 한 것이죠. 지금 이 주산시는 중국이 추진한 1대1로 전략에 거점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로적에 거점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다시 출항을 해서 결국은 중간에 중국 화각 사진자가 찍은 거지만 우린 이렇게 중국의 절강성 주산군도를 출발해서 계속해서 항해를 하면서 오다가 17일째 되던 날 흑산도 섬의 뒤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항해 때 이런 장면이 있죠. 자, 바다에서는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빌어야 됩니다. 동국대학교고 이거는 중국의 주산시에서 또는 보타사죠. 여기서 기증한 불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불상을 모셨지만 저는 부모님이 주신 부적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제 주머니에 있습니다만 단군의 진영도 이 뗏목에다가 딱 붙여놓고 있었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신적인 것을 가지고 온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그래서 신의 실제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런 신적인 인식은 저는 믿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적 인식이죠. 이건 한가할 때 모습인데 제가 이렇게 97년도부터 같이 타기 시작한 중국 해군 출신의 일본말로 머구리죠. 둘이 같이 이렇게 망중한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17일째 되던 날 뗏목이 도착했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뗏목이 많이 부서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접안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었는데요.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꽤 많은 시간을 걸려서 결국 억지로 상륙했고 이거는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뗏목이 혼자 흔들리면서 이렇게 반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흑산도 본항에서 데리러 온 배에 끌려간 다음에 이 뗏목을 수리하고 2박 3일 만에 다시 출항을 한 겁니다. 뗏목 탐험이 안전하지만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발해 1300호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안타깝게도 희생을 당한 겁니다. 발해가 건국한 지 1300주년이 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발해 1300호가 한 겨울에 1997년 12월 31일 날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출항했고요. 그리고 1998년 1월 24일 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옥기제도 도고섬 고가무라 마을 앞에서 전복하면서 바로 이런 상태였겠죠. 그래서 뗏목이 다 부서지고 4명 전원이 유명을 달리했고 정말 비참하게 희생을 당했죠. 자, 동국대학교란 말이 있는데 동아지중해라는 제 이론을 뗏목의 이름으로 해서 지금 인천의 해경부대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국대학교에서 나온 총장 이하 많은 분들, 학생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중국의 절강 지방에서 인천까지 항해를 하는 그런 기록을 세우게 된 거죠. 동국대학교에 지금 동국대학교는 문화관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이해란 극장이 있는데 그 앞에 뗏목을 전시한 겁니다. 이 직전에 90일 동안은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에 전시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97년도에 출항했던 뗏목인데요. 당시 현장에서는 이렇게 뗏목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문화상품으로 팔고 있는 겁니다. 관광용품으로. 그래서 이런 뗏목도 팔고 있고요. 조금 전에 봤던 뗏목도 팔고 있고 혹시 있구나. 지금은 이게 없어졌습니다만은 이렇게 비를 세워서 뗏목 동아지중해어가 출항한 곳 이렇게 기념원비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것은 사라졌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주산시에서는 굉장히 큰 부지를 마련해 놓고 굉장히 유명한 설치예술가죠. 그래서 저에게 뗏목 기념 공원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많은 편의를 주겠다고 하지만 저는 일단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꼭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거죠. 자, 다시 2003년도입니다. 그때는 중국 절강성에서 산동성까지는 끌었고요. 산동성을 출항해서 인천 가까이 가서 인천에 머무른 다음에 다시 서천 그리고 완도 청해진을 거쳐서 또 중간에 있었구나. 바로 중막동 위쪽에 있는 부안이죠. 변산반도. 그리고 마지막에 완도를 출항해서 제주도까지 간 겁니다. 이건 중간인데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목적지인 kyushu를 향해서 갔는데 저는 애당초 7일을 목적으로 했는데 14일 만에 오도열도 남쪽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목적지는 아니지만 오도열도에 정확히 자력으로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역시 제주도 지역과 오도열도는 관련이 깊구나. 역시 이미 탐나국 시절부터 이 오도열도라든가 kyushu 지역과는 교류가 활발했구나. 그래서 일본 서기에도 말 그대로 탐나국의 마지막 왕자가 또는 일본의 사신단들을 탐나국이 구조해주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도열도입니다. 오도열도에 도착한 장보고호인데요. 여기 오도열도 나루시마 우리말이죠. 그 안에 정박한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로서는 결국 현역에서 은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실패, 대참패를 겪은 것인데 저는 마지막에 이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원래 마지막 꿈은 태평양을 건너서 아메리카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포기를 했고요. 제가 2003년도에 시도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 문화가 해양 남방 문화랑 연관됐다 그랬을 경우에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일까? 그리고 어떤 식의 방법이었을까를 제가 추구한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문화와 동남아시아 해양 문화를 연결시킨다 그랬을 때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은 해류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해류가 쿠로시오인데 남서 방향으로 직전하는 것이고 평균 1노트가 넘습니다. 쿠로시오가 출발하는 지점이 바로 필리핀의 루손섬 북쪽입니다. 여기 루손섬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출항하게 되면은 남서계조풍을 타고 쿠로시오에 얹혀가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흔히 말하는 오키나와를 거쳐서 제주도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소나메항까지 도착할 것이다 라고 믿고 이를 추진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동아문명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뗏목을 제작할 때 모습인데요. 이렇게 현지에서 나는 대나무들을 구해서 만드는 건데 현지인들을 많이 동원해서 만들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나무를 벌목할 때 장면이고요.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뗏목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남아시아 내륙에서도 많고요. 중국에서도 양자강 중상류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계림에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루손섬에도 이렇게 뗏목을 휘어서 만든 배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뗏목을 만드는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찍은 건데요. 우린 때로 이걸 타고 나가서 연습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작업도 했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뗏목이 완성이 되기 직전의 모습인데 이렇게 이미 만들었죠. 그동안 있었던 뗏목과 거의 동일한 형태입니다. 뗏목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10m에서 12m 정도 되는 대나무를 사용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중으로 됐기 때문에 물에 덜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해nep을 건널 때는 소나무 계통을 썼지만은 주로 중국이라든가 여기 설 때는 대나무를 썼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트를 2개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집을 짓습니다. 보통 이렇게 크게 짓지 않는데 이때는 제가 한 40일 이상 항해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실을 좀 넓고 크게 지은 겁니다. 지금 우리 대원들과 그다음 현지들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동남아시아 문화와 우리 문화는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서 말씀드리면 고려시대 때 유구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유구 지역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에는 유구에서 42차례 사신단을 파견합니다. 조선은 단 2번밖에 안 보내지만 세종대왕 때는 유구국에서 그 당시 때 망한 전 왕조의 왕자들이 조선에 피난을 와서 세종대왕이 그들을 통해서 오키나와의 배, 유구국의 배를 재현시켜서 지금 한강 양화대교 앞에서 시험 운항을 한 것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의외로 관계가 깊습니다.
유구국은 19세기 말에 일본에게 합병된 것이죠. 자, 이것은 거기에 매다는 돛입니다. 이 돛을 지금 다뤄야겠죠. 이건 우암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신동호 화백이 그려준 건데요. 이런 뗏목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거의 출항할 때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제가 있고 현지인들이 나와서 촬영 감독이 있죠. 이렇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실패를 끝났고요. 저는 이 처참한 실패를 끊고 일부 몸에 물리적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정식으로 탐험에서 은퇴를 하고 2013년 이후에 2012년이군요. 그 이유는 주로 필드 워크라고 해서 탐험은 아니지만 난이도가 덜한 탐사를 전 유라시아족을 상대로 대상으로 제가 필드 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2003년도에 만든 것 같은데 제가 쭉 탐험했던 이런 것들을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서 한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 민족이 선사시대부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변 지역과 교류를 많이 했구나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지도에는 없습니다만은 조선 후기쯤 가게 되면 이지양이라는 사람이 요 해역에서 표류한 다음에 홋카이도까지 간 것이 나타납니다. 그는 돌아와서 표주록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거기 보면은 표류에 도착한 다음에 아이누족들과 생활하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류했다는 것은 항로가 개설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인간은 꽤 오래전부터, 꽤라는 것은 이를테면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을 갈 때는 4만 5천 년 또는 5만 년 전에 인간은 망망대해 최소한도 80km의 망망대해 구간을 뗏목을 타고 건넜습니다. 이게 인간이고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 쉬운 거죠. 죽는다고요? 다친다고요? 당연하죠. 그런데 희생이 없는 역사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너무 나약해진 겁니다. 아마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요. 지금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강이죠. 근데 강이 이 강이 있고 이 강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삼차라는 곳인데 요동지방에 있습니다. 안시성 있는 해성 근처에 있는 강인데요. 일부 사람들이 이 삼차 부근이 바로 고조선의 수도인 왕험성 또는 왕검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답사했는데 저 개인적 견해는 여기서 조금 올라간 요양을 오늘날의 왕험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검성이 아니라 왕험성으로 보고 있고요. 이 강물길은 그 이후에 흔히 말하는 조조도, 조조의 군대도 이 수로망을 이용해서 지금 요양시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토문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게 두만강입니다. 두만강. 이게 북한입니다. 이게 강입니까? 쇳강이지. 아니면 시내까지. 그러니까 압록강 등 중류 이북은 마찬가지고요. 두만강은 하류 빼놓고는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반도가 아니라 반도 민족도 아니고 반도 역사도 아닌 거고요. 이거는 그냥 동네 쇳강이니까 앞강, 뒷강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오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 이런 현장 답사를 통해서 우리는 반도 역사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남만주일 때는 우리가 그냥 같은 동네로서 오고 갔구나. 고구려는 처음부터 강한 나라였구나. 왜?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은 유량 22년에 옮겼지만은 바로 압록강 이남까지가 수도권이니까 고구려의 영토나 영역은 더 남쪽까지 있는 거죠. 고구려는 이미 그전에 썼던 고조선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짧은 시간 안에 붕괴된 고구려를 복원한 새로운 부활 담을 생명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구려는 초기 소국가 아니면 그전에 썼던 성국국가 아니면 그전에 사람들이 주장했던 부족국가와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그 틀린 주장을 입증해 주는 것은 이런 자연환경 그리고 중국의 연구 성과와 발굴 결과입니다. 제가 이거 중요한데요. 이제 탐험과 연관된 것이 끝나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나온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접니다. 이게 한국 사람 것입니까? 아니죠. 이건 어디입니까? 신장 위구르 자치구예요. 천산 근처에서 찍은 건데 흔히 말하는 위구르족의 족장의 옷을 입은 건데 뭐 정확히 위구르 사람입니다.
이 위구르 사람은 조금 전 시대는 투르크라고 불려졌고요. 그 조금 전 시대는 즉 흉노입니다. 흉노. 같은 범투르크 계열인데 저는 역시 이들과 굉장히 비슷하죠. 이것도 꼭 역사랑 연관된 거니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에 가면 있는 소구띠인의 동상입니다. 소구띠인들은 말 그대로 최고의 상인들이고요. 소구띠인들은 말 그대로 동서를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고 이 소구띠인들은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에 고구려에서 살았었고요.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도 소구띠인들은 당나라 장안에 많이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져온 예술, 특히 뭡니까? 음악, 악기, 춤, 그리고 서커스 이런 것들이 고구려에게 영향을 줘서 고구려 문화가 정말 국제성을 띠고 아름답고 역동적인 모습을 띠게 한 것이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저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역시 투르크계 사람이로구나. 알타이어 중에서도 투르크어를 사는 집단들의 피가 많이 섞였구나. 이걸 통해서 입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역시 비슷합니다. 보이시죠? 왜냐하면 제가 다른 말씀 드리고 싶은데 소구띠인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투르크인이 아닙니다. 원래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페르시아 계통입니다.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 알렉산더의 그리스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핵심적으로 장악한 것은 흉노로 알려져 있는 투르크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시겠지만 특히 고선지의 탈라스 전투를 전후로 해서 온 아랍 세력들의 피가 섞인 것이 바로 8세기, 9세기경의 소구띠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소구띠인들은 여러 개의 다양한 종족들의 피가 섞인 집단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제가 이 정도로 제 탐험에 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외로 탐험이란 것이 재밌고 그다음에 종류도 많고 그리고 단순하게 모험이라든가 물리적 운동, 육체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게 되면 우리 민족의 시원, 정체성을 찾기도 하고 제가 오늘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실존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 문명의 로직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지금 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꽤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탐험 정신이 부활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보통 이런 탐험을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듭니다. 국내에 사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요. 국제 탐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제적인 사업입니다. 현지에서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기타 나라들과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 밖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군대 문제까지도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비가 많이 드는데 매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었는데요. 제가 제 문제가 아니라 나를 도와준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 몇 마디를 하겠습니다. 82년도에 뗏목 탐험을 할 때인데요. 제가 대학원생이었었고 그 당시 때 대학교 4학년인 동국대학교 동굴탐험부 학생이거든요. 2학년 학생도 역시 동국대학교 동굴탐험부 학생인데 제가 만들다가 돈이 없으니까 못 만드는 겁니다. 원래 계획은 8월 초에 출발해야지 좋은데 결국 11월 초에 떠났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당시 때 저는 돈을 구하러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대학교 4학년과 2학년짜리 학생이 현지에서 동네 청년들과 같이 살면서 지내면서 뗏목을 만들거나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일해주고 동네 사람들과 같이 밥을 얻어먹은 거죠. 그리고 이제 라면을 끓여 먹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뗏목 탐험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뗏목 탐험을 여러 번 했죠. 그런데 제가 그나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 능력이 탁월하거나 제가 특별히 용감한 것이 아니라 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학자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동굴탐험 출신이고 산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기술적 훈련도 했지만 근데 저한테는 뛰어난 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원들이 아무래도 실패 책임도 대장이 지고 성공했을 때는 모든 영광이 대장에게 돌아가거든요. 더군다나 일을 기획하고 주도한 것은 저희다 보니까 우리 대원들은 늘 주목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언급하거든요. 저로서는
82년도에는 이 박정빈 대원과 이경남 대원 4학년, 2학년짜리 학생이 소중했고요. 그 다음에 83년도에는 역시 했던 몇몇 대원들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안동주라는 특별한 대원이 있었어요. 이 대원이 늘 저와 함께 일을 많이 했고요. 박정빈 대원과 안동주 대원은 늘 저와 함께 여러 곳에서 뗏목이라든가 또는 탐험이라든가 이런 필드 워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선표라는 친구가 있는데 역시 다른 학교지만 동굴탐험부 출신 동굴탐험가고요. 역시 뗏목을 저랑 여러 번 탔고 그다음에 뭐 스킨스쿠버라든가 기타 이런 해양과 연관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 외에도 저와 함께 탐험에 동참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곳이 방영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저와 함께 20년 이상 탐험을 같이 했던 우리 대원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5천년을